여러분 이제 정치 이야기 잠시 내려놓고 화제 인터뷰로 가보겠습니다. 올해가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양자역학.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에 양자역학의 기초를 처음 정립했고요. 올해가 그로부터 딱 100년이 되는 해랍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의 키워드가 AI였다면 올해는 양자 컴퓨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체 그게 뭐길래 여러 나라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자 125만 명의 유튜버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합니다. 궤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을 하나도 몰라서 좀 과학적으로 뭔가 궁금한 게 생기고 어렵고 이러면은 궤도님의 그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면 쉽게 알려줄 거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초대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라디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능력이시잖아요. 최선해 보겠습니다. 예. 양자역학, 네.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도대체 이게 뭔지 일단 풀어보죠. 일단 양자역학, 양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라고 보는데 쉽게 설명하면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래서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빛 같은 경우가 아주 작은 세계로 가면은 파동처럼 퍼지는데 또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성질을 가진 존재를 양자라고 많이 하는데 아주 작은 뭐 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쪼개면은 이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막 요런 애가 된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아예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을 설명하던 방식을 아주 작은 세계에 적용했더니 아예 안 맞으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떡하지 해서. 아예 말이 안 돼. 순간이동도 가능해지고. 허허. 그러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죠.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양자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다. 네. 양자역학이다. 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는 그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가 되는 건가요? 양자역학의 이제 중첩이랑 얽힘이라는 원리를 사용하는 차세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중첩이란 단어가 이 양자 컴퓨터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던데. 맞아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사실 중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첩이라고 쓰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첩이라는 게 보통 뭐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 얘기를 들면 예를 들어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러면 짜장면과 짬뽕이 중첩돼서 배달이 왔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 못 먹죠. 네, 이건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열었을 때 이게 짜장면일 수도 있고 짬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첩을 이해할 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둘 중에 하나겠지 이런 확률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짜장면이면서 짬뽕인 게 배달이 와요. 네. 짜장면이면서 짬뽕인 거. 네, 이거는 열기 전까지는 짜장면이면서 짬뽕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이미 들어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둘이 중첩이 돼 있고 근데 여는 순간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올 때는 그 두 가지가 중첩이 돼서 오는데 여는 순간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둘 중에 뭔진 모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확률적으로 뭐가 어떻다가 아니라 실제로 둘 다 같은 중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뭐 짬짜면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중첩이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중첩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첩의 원리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얘가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컴퓨터가 0과 1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라는 걸로 사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이냐 1이냐 어떤 선택지를 할 때 이게 yes, no 하면 1, 0, 1, 0 해가지고 모든 명령을 기계가 처리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십진법을 쓰는데 그쵸. 이 컴퓨터들은 이진법 쓰니까 되게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진법을 쓰는 게 빨리빨리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우리 뭐 김밥 뭐 이런 가게를 가면은 메뉴가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그 메뉴가 너무 많게 되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메뉴가 딱 두 개다. 예를 들어 뭐 김밥, 라면 둘 중에 하나만 오류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진법을 쓰는 게 오류를 줄이려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0, 1을 쓰는데 그 양자 컴퓨터는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를 써요. 큐비트. 얘는 0과 1이 아까 짜장면 짬뽕처럼 중첩돼 있어요. 와, 여기서 그게 짜장면 그쵸? 짬뽕이 나오는 그러니까
yes, no 따라가는 게 아니라 yes와 no를 같이 갖고 있는 상태로 병렬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예.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AI 컴퓨터 뭐 AI 얘기를 지난해 네. 엄청 했잖아요. 얘가 계산하면 엄청 빨리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뭐 반도체 맞아요. 칩을 이용해서 이게 뭐 이렇게 뭐 12단으로 쌓고 뭘로 쌓고 그래서 한 번에 계산. 그냥 컴퓨터와 AI 컴퓨터의 차이는 알겠는데 네. 그럼 AI 컴퓨터와 이 양자역학 컴퓨터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결국 AI 컴퓨터는 이제 AI 칩을 이용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빠르고 효율이 좋은 칩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아주 복잡한 연산 능력, 아주 복잡한 연산을 잘하는 칩을 만든 거고 거기에 특화된 칩을 만든 거고 역시나 같은 방식의 고전 컴퓨터 방식인 거죠. 양자 컴퓨터는 그런 방식이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복잡한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중첩 상태에서 계산을 하니까 예.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이거이면서 저거이고.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네. 조금 과장된 설명인데 우리가 길 찾는 문제라고 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현정님 집까지 네. 가는 거리 방법이 10개가 있어요. 네. 그럼 10개의 길을 다 가봐야 최단 거리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를 7번 방법이 제일 짧다. 그럼 일단 10개까지 다 가봐야 7번 방법이 제일 짧구나. 최단 시간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고전 컴퓨터 방식입니다. 예. 근데 양자 컴퓨터는 10개의 길을 동시에 출발해요. 그럼 7번 방법이 도착하는 순간 계산이 끝납니다.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최단 시간이니까 네. 도착하는 순간 얘가 제일 짧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이제 계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0개 방법이면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안 나겠지만 예. 1억 가지 방법이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목동에서 저희 집까지가 아니라 네. 스톡홀름에서 LA까지 뭐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방법.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1억 가지다. 그러면 고전 컴퓨터는 1억 번의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속도가 빨라지면 AI 칩 같이 굉장히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네.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 거죠. 동시에 출발하는 거군요. 10억 개가 동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문제들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억 번의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와,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10의 24승 연 years, 예. 10의 24승 년이 드는 그 정도 시간이 드는 컴퓨터로 하면 그 정도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한테 돌리면 5분 안에 끝낸다. 네, 맞아요. 그 정도예요? 그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예시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양자 컴퓨터가 이걸 양자 우월성을 입증한 사례예요. 양자 우월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윌로우라는 새로운 양자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글에서 네, 예전에 예. 시카모라는 칩이 나왔었고 그때 양자 컴퓨터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에 윌로우가 오류율을 굉장히 줄였어요. 이게 획기적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본적으로 중첩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큐비트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얘네가 잘못 딱 건드리면 바로 깨져버려요. 중첩이 깨지는 순간 얘는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외부 간섭으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려고 이거를 줄이는 게 상용화의 핵심인데 그걸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윌로우가 재미있는 게 큐비트 수를 늘릴수록 오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줄인다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식은 좀 복잡한데 큐비트 3개를 모아서 이제 논리 큐비트를 만들어요. 하나를. 그럼 얘네가 그 오류를 일으켜도 나머지 큐비트가 이거를 좀 보정을 해줍니다. 오류를 감지하고 약간 교정을 해주고 혹은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를 바로 알려주고 그래서 예전의 양자 컴퓨터는 이제 단독 플레이였으면 지금 팀 플레이를 만들었다. 굉장히 재밌는 혁신이죠. 서로 보완하면서. 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자역학이란 게 나온 게 10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도 왜 이거를 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연구 엄청 많이 했는데 맞아요. 제가 봤던 장면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맞아요. 컴퓨터가 막 집채만하게 크고 그런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중첩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쵸. 그 환경을 유지해 주느냐고 그 테두리를 갑옷처럼 그렇게 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 레벨에서 뭐 한두 개를 중첩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게 한두 개로는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막 수천 개가 중첩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의미 있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커다랗게 그 환경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실용화가 안 됐던 건데. 그럼 작년에 구글이 만든 이 윌로우라는 애는 그런 걸 아주 컴팩트하게 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할 부분이긴 해요. 일단 하나하나 지금 해결할 과제들을 풀고 있는 건데 윌로우는 일단 오류율을 낮췄다.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낮췄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한계는? 일단은 그 특정 문제에만 특화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강점 같은 경우는 특화된 문제를 굉장히 잘 푼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신약 개발할 때 예.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약 개발 우리랑 밀접하니까. 신약 개발 중요하죠. 네,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 개발할 때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설계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 기존의 컴퓨터로는 이제 그 굉장히 계산이 오래 걸리는 예를 들어서 재료공학에서 예. 합금이나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때도 복잡한 계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 왜냐면 전부 경우의 수 싸움이니까. 경우의 수. 예, 또 금융 분야에서 투자 리스크 관리나 예. 최적화 문제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방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인공지능이랑 또 접목이 되면은 네. 그 양자 머닝러신을 통하면 기존의 데이터 분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정밀한 처리도 가능해지고 예, 또 기후 같은 경우도 예. 기후는 우리가 지구 전체 데이터를 봐야 돼요. 예. 이것도 일반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데이터인데 슈퍼컴이라고 해도 오래 걸리는데 슈퍼컴도 오래 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복잡하게 기후 모델링을 하려면 결국 너무 많은 변수가 들어가고 그렇죠. 역시나 양자 컴퓨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드는 생각 암호 해독도 하겠는데요, 얘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순식간에 막 다 해버린다면? 그것도 굉장한 지금 위기를 주죠. 왜냐하면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오류율. 일단 요거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 자극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씀하신 굉장히 특수한 실험실을 갖춰야 되고 예. 거대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100년을 연구하다가 구글이 지난해 조금 전 설명하신 윌로우라는 걸 장착한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야 이제 됐다. 그쵸. 이제 정말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올해는 양자 컴퓨터 해다. 라고들 많은 전 세계 언론이 썼는데 맞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젠슨 황이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30년은 더 걸려요. 이 소리 하는 바람에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들이 막 대폭락하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젠슨 황님 기조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워낙에 또 훌륭하신 분이고 설득력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을까.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여쭤보면은 가까운 미래에 상용하는 좀 부정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지금 젠슨 황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원래는 그래픽 카드 만들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AI 대표 기업이 된 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이라는 과학자가 그래픽 처리에만 쓰이던 GPU를 AI랑 접목하니까 엄청난 이미지 인식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작됐어요. 맞아요. 이 제프리 힌튼이 이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근데 이걸 보면은 GPU가 13년 만에 AI 분야에서 대세가 될 거라는 것을 과연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러네. 그러면 젠슨 황님도 아마도 13년만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순간 과학기술은 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게 과학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맞아. 20년, 30년 이거 단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 댓글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엄청난 경우의 수를 순식간에 풀어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도 암호 해독이 금방 이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영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짧은 미래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충분히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은 아마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이런 암호 기반 시스템이잖아요. 다 이게 좀 위험해질 가능성도 고려를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의 보안 구조가 소인수 분해나 이산 로그 문제 같은 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게 순방향은 굉장히 쉬운데 역방향이 어려운 그 비대칭 구조, 비대칭 암호 체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자물쇠를 열쇠로 열어서 열쇠를 던져버리는 건 쉽잖아요. 쉽죠. 근데 열쇠 더미에서 여기에 맞는 열쇠를 찾아내서 여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잠그는 건 쉽지만 여는 건 어렵게. 그렇죠. 이게 지금의 암호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쉽게 잠가서 던지면 그쪽에서 아무나 못 푸니까 우리가 어떤 걸 줘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암호화는 쉬우나 복화가 어렵게 하는 건데 이 기존 컴퓨터는 복화가 수백만 년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복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수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쉽게 풀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기서 쇼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우리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끝인가요? 끝나고 한 5분만 유튜브로 괜찮으세요? 시간 5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네, 5분 정도 더 설명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양자 컴퓨터 세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쏟아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네, 본방송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 짚어드렸고요. 한 5분 정도만 더 우리 궤도님과 함께 양자 컴퓨터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저만 무식한 건지 이게 이해가 한 3분의 2 정도는 된 느낌인데 마지막 그 3분의 1의 고리를 제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무조건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아니 그거 충분히 좋은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니 세상에 궤도님보다 더 쉽게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의 세계를 설명할 사람은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 찐문과에다가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찐 문과보다는 조금 더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 뉴스쇼의 하트 PD라고 한번 인사 일단 나누시고요. 상견례 한번 좀 하시고 하트 PD를 지금 안으로 좀 모셨습니다. 이분의 질문이 저보다 아마 질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SONS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일단 궤도님이 설명해 주신 여기까지 하트 PD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핵심은 뭐였어요? 핵심은 동시에 모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는 게 핵심인데 조금 전에 3분의 2 정도 이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이해도가 1%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은 양자가 중첩되는 성질을 가질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동시에 모든 계산을 하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인데. 나 이해했는데 중첩이라면서 중첩.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0가지 길을 컴퓨터는 하나 해보고 아니야 2번째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100가지 길을 쫙 출발시킨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게 만드느냐 그거 아세요? 그게 중첩이죠. 그러니까. 그게 중첩이죠. 중첩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중첩이니까. 그러니까 0과 1을 같이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받아서 어떤 특정 문구를 찾아요. 그럼 이 사람은 책을 받으면 무조건 첫 장부터 읽는 사람이에요. 고전 컴퓨터죠. 하나하나 읽다가 예를 들어 이게 뭐 300페이지 있다. 그때 그 문구를 드디어 찾아냅니다.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오래 걸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얘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신인류야. 책을 1페이지부터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 500페이지를 방 안에 쫙 펼쳐놓고 한 번에 이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얘는 바로 보이는 거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인류로 생각해. 다른 인류인 거예요. 얘는. 그럼 컴퓨터로 생각하지 말고 기존 컴퓨터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자꾸 고정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신인류 같은 신컴퓨터. 그러니까 책을 우리는 보통 1페이지부터 읽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찾는 문구 찾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근데 얘는 책장 페이지를 방 안에 전부 펼쳐놓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 정도로 기존 컴퓨터랑은 다르다. 기존 컴퓨터 느낌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yes or no로다가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가서 결과적으로 계산값을 내는 게 아니라 yes or no가 같이 중첩돼 있어요. yes이면서 no인 상태로 계속 갑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근데 이게 큐비트가 중첩이 깨지는 순간 이 계산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려고 외부에 잡음도 없애야 되고 냉각 초전도체 수준으로 냉각을 시켜야 되고 그 상태로 중첩. 근데 중첩이라는 상황이 우리 현실 물리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첩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중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중첩돼 있다는 말은 우리의 물리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고 요걸 유지했더니 얘네들이 놀랍게도 경우의 수를 하나씩 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리 테스트 하는데 당신은 뭐 꽃을 좋아합니다. yes, no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꽃을 좋아합니다. 나는 yes이자 no야. 그렇게 하나의 문제를 넘어가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넘어가서 얘는 심리 테스트를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yes or no라고 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런 경우의 테스트를 사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1억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1억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 1억 가지 답 중에 어떤 게 답인지는 어떻게 가려요? 이 1억 가지의 답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고전 컴퓨터의 형식인 거예요. 1억 가지의 답이 나왔다가 아니라 1억 가지에서 동시에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인데 이건 예시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곡된 겁니다. 근데 최단 시간이 걸리는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우의 수를 찾았다. 그러면은 1억 가지 연산이 모두 중첩돼서 가요. 사실 얘는 1억 가지 연산이 아니에요. 하나의 연산입니다. 야, 나 이해됐어. 네, 근데 나 진짜 이해됐어. 도착을 딱 하는 순간 내가 무슨 경로로 왔는지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이 최단 시간이구나 하고 1억 가지 중에 뭐 8,973만 2,131번째 경우의 수가 답이야 라고 우리는 주는 거죠. 근데 고전 컴퓨터는 이거를 1번, 2번, 3번, 1억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진짜 저 진짜 이해됐어요. 궤도님 제가 오늘 인터뷰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궤도님의 유튜브 영상 당연히 봤고 다른 우리 물리학자들 뭐 과학자들의 영상 한 20개 정도 찾아봤는데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이해됐어요. 역시 면대면이 좋죠. 면대면 좋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이유를 지금 제가 찾았어요. 그 이유는 그냥 기존 컴퓨터를 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얘는 그냥 이름만 컴퓨터지 컴퓨터의 그게 아니야. 그 패러다임을 깨. 그렇죠. 얘는 인간이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랑 완전히 다른 거다. 나 진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갈아놓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 사실 이해를 목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게 30분 만에 이해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함으로써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양자 컴퓨터, 뭐 중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해져요. 키워드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해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중요한 게 이해했다는 착각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과학에 마음을 엽니다. 제가 지금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라는 거는 저조차도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르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얘는 쫙 펼쳐놓고. 신인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500장이 한 번에 들어온다. 모든 페이지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많이 왜곡이 됐지만 익숙해질 수 있다. 완전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의 컴퓨터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답이 나오지만 양자 컴퓨터는 1 더하기 1의 답을 구하는 컴퓨터가 아닌 거네요.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풀지 않죠. 그렇죠. 특화된 문제를 풀어야죠. 더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특정 문제는 지금 컴퓨터가 더 잘 풀 거고 양자 컴퓨터가 못 푸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AI 칩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뭐 RSA 소인수 분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풀 수 있지 않나?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과학자들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양자 컴퓨터가 필요 있나?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문제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못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특화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없이 계속 발전하는 부분이고 나왔을 때도 아직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 일 수 있는 거니까. 질문이요. AI 컴퓨터도 지금 AI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더 발전하는 건데 이 양자 컴퓨터는 왜 상용화조차 100년 동안 안 됐는가? 그러니까 이게 AI 칩의 발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뭐 16단으로 쌓게 되고 더 굉장히 좋은 열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 칩의 발전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그래서 막 물에다가 바로 그냥 넣어가지고 식혀버리는 뭐 그런 것들 다 방식인 건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완전 사실 양자 컴퓨터는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중첩시킬 수 있는 게 자체가 사실 너무 한두 개, 뭐 두세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구글에서 시카모어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시카모어가 보여줬죠. 된다. 그때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랑 목적지를 모르고 정처 없이 헤매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보여주는 순간 이제 과학자들이 돼? 그럼 그때부터는 아예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할 때 다들 이상한 소리 했어요. 저거 정신 나간 애들이다. 우리는 새가 아니다. 근데 하늘을 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류는 하늘 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여준다라면은 그 뒤부터는 과학자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된다. 그러니까 수만 번 중에 한 번 성공하면 과학자는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근데 그 뒤를 따른 공학자들은 수만 번이 한 번도 오류가 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할 때마다 오류가 비행기가 떨어진다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자동차가 선다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공학자들은 한 번에 실수가 없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한 번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중첩이라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론적으로 존재했으나 이게 과연 될까? 그렇지. 된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까지 못 간 거고 상용화가 근데 올해 뭔가 획기적으로 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젠순항이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고 하지만 젠순항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될 거야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죠. 젠순항 형님 같은 경우도 GPU 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완전 대세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방식이 다르니까 여전히 GPU가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 젠슨왕은 자기 방식이 더 좋으니까. 그치. 근데 또 만약에 또 양자 컴퓨터를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되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물론 이게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상용화의 벽은 높고 실제로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과학이라는 거는 예측하는 게 사실 어떤 젠슨왕님이 예측이잖아요. 과학은 예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주장은 예언인 거고 과학자들의 예측은 틀리기 위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예측을 했다면 20년 만에 안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측이 틀렸다는 걸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만에 됐어. 그럼 과학자들은 굉장히 기뻐요. 왜냐면 나는 이 예측이 틀렸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의 예측은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그거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예요. 근데 지금 다른 과학자가 아니라면 그 예측은 사실 예언이 아닐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죠. 네. 와, 진짜 물리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 물리학자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대단한데 너무 그 중에서도 대단하시죠. 물리학자들은 좀 더 특별한 좀 천재들인 것 같은 느낌. 뭐 어떻게 이런 거를 막 짬뽕이면서 짜장이고 짜장과 짬뽕이 동시에 공존하고 책 페이지를 한 번에 500장을 보는 것도 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 물리학이 또 워낙에 또 기반을 만드는 학문이다 보니까 대단합니다. 물리학자분들이 또 프라이드도 굉장하죠. 우리 거는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물리학을 제외한 모든 과학은 우표 수집이다. 우표 라는 말씀을 하셨죠. 물리학 최고 뭐 이런. 그러고 이분이 노벨 화학상 받으셔서 우표 수집상 받으셔가지고 계속 내가 왜 화학상을 받지? 난 물리학자인데 그 고민을 갖고 가셨어요. 재밌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내 머릿속에 그 한계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이해했다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파고들면 진짜로 아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해했다는 착각이 이제 익숙해진 건데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을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분야를 엄청 오래 하는 것보다. 맞아, 우리 연구자가 아니니까. 근데 익숙해지면 그 분야를 내가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를 응원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은 그 세상이죠. 다니엘 킴님이 우리 꿀단지 한 분이 금요일마다 우리 궤도형 코너 하나 만들면 안 되냐고. 표정 좀 잡아주세요. 우리 궤도님 표정이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제가 어제도 거의 한 5시, 4시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시간이 왜냐면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과학 이야기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정도 질문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시려고 그래. 고만해. 제가 사실 너무 이 김현정님 뉴스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왜냐면은 너무 또 제 주변에서 많이 들으세요. 그래갖고 결국 저도 이제 고민을 이 시간에는 제가 사실 잘 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로 섭외하기 어려운 분인데 우리 뉴스쇼 팬이어서 맞아요. 어려운 시간을 지금 내주신 거거든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광이었고요. 제 과학 선생님이신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과학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어려워하면은 이제 궤도님 거 찾아서 여기 다 있을 거야. 오늘도 역시나 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전 딱 요걸로 이해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냥 기존 컴퓨터는 1장부터를 빠르게 보는 거고 사람은 그게 오래 걸리는 거고 AI 컴퓨터는 이걸 진짜 빨리 보는 진짜 빨리 보는 얘가 앤데 속독하는 속독.
얘는 양자 컴퓨터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500장을 그렇죠. 다 본다. 이걸로 이해하니까 난 딱 되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최고. 어제 새벽에 고민한 예시입니다. 저는 항상 이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정확한 건 이게 정말 양자 컴퓨터 설명하는 정확한 예시는 아니다. 대충은 왜곡된 예시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지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니까. 저는 이제 과학을 어쨌든 익숙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터니까. 이분이요. 그 가수 유나 씨 있잖아요. 유나 씨가 우리 궤도님의 이 과학 설명들 이런 거 보면서 과학에 빠져들었다고 그때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영광이죠. 제가 사실은 뭐 영감을 받으시는 분이 대단하신 거고, 근데 그만큼 또 많이 봐주셨다라는 거니까 저도 사실 그리고 그 유나님의 곡을 보면은 너무 많은 과학적 고민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키워드만 갖다 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콘서트 때도 실제로 본인이 뭐 오르트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이저에 대한 설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곡이 나오고 곡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연 가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두 분이 같이 한번 나오시죠. 너무 좋죠. 근데 뭐 유나님도 너무 바쁘시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맞춰볼게요. 유나님도 또 뉴스쇼 팬이시네요. 맞아요. 다 팬심으로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20분 썼네요. 유튜브인데. 다음번을 또 기약하면서 워낙 바쁘신 분이라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쇼 꿀단지들께 저기 보시면서 커피 한 석 잔만 한 3잔만 주시고 가시겠어요? 예. 찍어주시면은 쿠폰은 저희가 보냅니다. 저쪽에 보이세요? 조 화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쭉, 있는? 예, 조 닉네임들 요쪽 왼쪽. 네, 지금 좀 우리 큰 글씨로 궤도님 얼굴 보이는 그쪽에 보이시죠? 또 크리스마스 기대하신 분 계셨는데 너무 진지하다고 오늘. 여기 그런 자리입니다. 뉴스쇼입니다, 여러분.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동접자 한 23,000여 분 정도가 올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저분들은 커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닌 상태인데 중첩되는데 제가 이름을 말을 하는 순간에 붕괴됩니다. 너무 빨라서 그냥 제가 랜덤하게 눈을 딱 찍겠습니다. 그냥 내용 모르고 찍으세요. 김보람 오케이. 그리고 폴라리스. 예, 한 번 더. 북극성 좋아하니까. 그냥 걸으세요. 동키야. 안 뽑힌 분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체 시력이 안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다음에 진짜 힘드신 건 알지만 또 제가 SOS 청하면 한번 나와주셔야 돼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인연이 생겼는데 또. 그러니까. 자, 악수하고 오늘 보내드리고 다음번 기약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청취자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예. 어디죠? 자, 카메라 이쪽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학 커뮤니티 궤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